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거센 정권 심판 여론 속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며 단독 과반을 달성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12석을 가져가 범야권이 192석을 획득한 가운데 여권은 108석으로 개헌 저지선을 가까스로 사수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총선 패배의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며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압승을 이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 민의를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은 모두 사의를 표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대학가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피를 흘린 채 옷이 벗겨진 상태였는데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민생 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부가 갈린 곳은 역시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과 캐스팅보터 충청권이었습니다. 강원도와 제주는 의석수가 적고 나머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다시피 하니까요. 전체 지역구의 절반이 넘는 150개의 의석이 걸린 이 지역에서 민주당은 123석을 얻으며 4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사실상 싹쓸이에 성공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102대 19.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둔 수도권 성적입니다. 서울 37석, 인천 12석, 경기 53석 등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 파란 깃발이 꽂혔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서울에서 4석이 줄었지만 경기와 인천에서 3석을 늘리며 수도권 절대 우위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탈환에 공을 들였던 반도체 벨트의 시작점 수원은 이번에도 민주당이 5석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잘못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꿔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치, 국민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잘 따라가는 정치를 하라. 이 말씀이 저는 이번 선거의 핵심이었다. 전통적인 캐스팅보터 지역인 충청 민심도 다시 한번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체 28석 가운데 21석을 싹쓸이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4년 전보다 2석을 더 잃어 6석에 그쳤습니다. 충청권뿐만 아니라 전체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어떤 점을 질책하시는지 고민해보고 윤석열 정권 심판 바람이 스윙보터 지역의 중도, 무당층에게도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이라는 바람도 부산, 경남, 그러니까 TK에서는 미풍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이 격전지 중 하나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에서 선전했거든요. 막판 보수층이 결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지율 기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전체 9곳 가운데 5곳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던 낙동강 벨트. 선거 때마다 접전을 벌이며 주요 승부처로 꼽혀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힘이 10석 중 7석을 차지하며 전국 선거 참패 속에서도 체면치레는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산 사하을 조경태 후보가 6선에 강서구 김도읍 후보와 경남 양산갑 윤영석 후보가 각각 4선에 성공하며 국민의힘 현역 중진 모두 지역구를 수성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사하갑에선 이성건 후보가 재선 현역인 최인호 민주당 후보를 꺾었고 장재현 의원이 불출마한 사상구에선 김대식 후보가, 신설 지역구인 북구을에선 박성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낙동강 탈환을 목표로 거물급 인사를 대거 배치한 지역구 3곳에선 여야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직 경남지사 간 대결로 주목받았던 경남 양산을에선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김태호 후보가 지역구 현역인 김두관 민주당 후보와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우리 낙동강 벨트에서 최저선 양산 을에서 뭔가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어서 국회 차원의 어떤 균형을 좀 잡아달라는 그런 그 바람들이 강하게 들어있고 포함. 김 후보와 함께 당의 요구를 받고 낙동강 벨트 탈환에 도전했던 부산 북구갑의 서병수, 경남 김해을의 조혜진 후보는 각각 현역인 전재수, 김정호 민주당 후보에 패했습니다. 여당 참패로 끝난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 탈환 등 PK에서의 선전으로 국민의힘은 간신히 개헌과 탄핵 저지선을 지키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단 497표 차이. 이번 총선에선 출구조사와 달리 막판의 결과가 완전히 뒤집힌 곳들이 있었습니다. 단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피말리는 초접전 양상이 펼쳐진 건데 후보들도 웃다 울다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어떤 곳들이었는지 김태희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개표 이후 엎치락뒤치락하다 초접전 끝에 당선을 확정짓자 환한 웃음을 짓습니다. 전국에서 당선자와 2위 낙선 후보 간 표 차이가 가장 적은 경남 창원 진해 이종우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497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이번 승리는 개인 이종욱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진해의 미래를 지키려는 진해 시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동구의 김태선 민주당 후보는 현역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를 568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울산 동구의 토대를, 기초를 다시 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한강벨트에서도 치열한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마포갑 조정훈 국민의힘 후보가 이지은 민주당 후보를 599표 차이인 1%포인트 이내로 이겼습니다. 영등포 을에선 김민석 민주당 후보가 박용찬 국민의힘 후보를 1,100여 표 차이로 꺾었습니다. 경기 한양갑에서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100여 표 차이로, 수원정에선 김준혁 민주당 후보가 1.73%포인트 차이로 이기는 등 전국 24곳에서 3%포인트 이내 초접전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작년 12월 김기현 당시 당대표가 사퇴하고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대타에 나섰던 한동훈 위원장. 하지만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한 방을 날리지 못한 채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107일 만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사랑을 되찾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약속은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여당 상황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장 먼저 꺼내든 말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였습니다. 당을 대표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비대위원장직에서도 사퇴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지 107일 만입니다.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직에서 물러납니다. 대통령실 책임론에 대해선 자신의 책임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임이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MBN과 인터뷰에서 정치를 계속하겠다고 했던 한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겠다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저는 그냥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옅어지거나 그 마음에 다른 게 나오면 저는 이 정치 그만둘 생각입니다. 100여일간의 모든 순간이 고마웠다고 밝힌 한 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 등 지도부의 줄사퇴로 여당은 당분간 리더십 공백 등 내용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선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겠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으로 여소야대 속에서 5년 임기를 꽉 채워서 다 보내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은 것은 물론 야권이 추진하는 특검법 전국을 맞닥뜨려야 할 상황이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은 민의를 받아들여서 국정 쇄신을 하겠다며 일단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야당과 협력할 뜻도 밝혔는데 그간은 거부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총선 결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선거 전부터 이번 선거는 그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정 쇄신의 첫 발은 인적 쇄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훈 정책실장 등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 이상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표했습니다. 야당과 협력과 소통에 나서겠다며 국정 운영 기조 변화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교육, 연금, 노동 3대 개혁은 물론 의대 정원 증원과 맞물린 의료개혁에도 입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 시절에 잔재라며 거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야당은 쇄신의 진정성을 보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또 국정 운영의 태도 변화 이런 거는 사실상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국면 전환용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추진 등 야권이 공세를 예고하고 있어 협치 대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강경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사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 선전을 했지만 정부발 악재로 흔들리게 되었다는 불만도 여당 내외에서 들립니다. 그럼 앞으로의 당정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뉴스 추적 국회팀 최돈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한동훈 위원장 곧바로 사퇴했죠. 네, 사퇴는 했고 행보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원톱 리더십에 상처가 난 만큼 당분간은 정치 일선에 나서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고요. 네. 일단 전례 없는 총선 3연패에 집권 여당 프리미엄에도 참패로 기록됐던 4년 전과 별반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네. 무엇보다 지역구 의석 중 절반 이상이 영남에 머물렀다는 게 치명적인데 결국 텃밭에 기댄 공천이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각종 악재로 인한 지지율 급락을 막고 수도권에서 선방하면서 우려했던 개헌저지선 100석은 그나마도 지켰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뭐 사퇴는 결정이 됐고 이제 행보가 문제라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은 수장이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지도부 공백 상태가 됐고요. 그래서 비대위 체제 전환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곧바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안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인데요. 4년 전 총선 참패 이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 딴 얘기를 할 거 없이 일단은 이거 수용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당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리는데. 그래서 일단 당 분위기를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총선 패배 책임을 따지기보다 일단 당 수습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조만간 의원총회가 열릴 텐데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거론되는 인사가 있습니까? 우선 이번에 수도권 격전지에서 생활한 당내 중진이 돼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있습니다. 나 전 의원 당선 직후 SNS에서 여야, 좌우,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하나로 담겠다고 밝혔고 안 의원은 당권 도전을 묻는 질문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그런 계획 같은 건 없고요. 우리나라가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개파색이 졌고 지역구 재배치에도 낙동강벨트 탈환에 성공한 김태우 의원과 당내 최다선이 되는 주호영 의원도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백이종 군한 유승민 의원의 역할론도 다시 부상할 수 있고요. 반면 원희룡 전 장관은
험지 출마에도 다소 큰 격차 패배는 향후 행보로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네. 또 정권 심판론 선거가 입증된 만큼 친윤계 의원들의 입지도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비윤이라고 불렸던 인사들의 입김이 좀 세질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이라는 압도적 과반을 달성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견고해지게 됐습니다. 비명 행사 논란 등을 딛고 압승을 이끈 가운데 차기 전당대회 재등판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대표에게 다음 대선까지 남은 걸림돌은 사실상 사법 리스크밖에 없다는 말도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한 달 전 민주당은 비명 행사 논란 속에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명계 상당수가 경선에서 배제되거나 공천 탈락하며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당초 목표였던 과반을 넘어 175석 압승을 달성하며 이 대표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친명계 인사 상당수가 원내 입성하며 당내 주류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진 이 대표는 오는 8월 전당대회 재도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낮은 자세를 강조하며 당내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만 선거운동 기간에도 수차례 재판에 출석했어야 할 만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향후 행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한편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화려하게 데뷔하며 순식간에 이재명 대항마로 급부상했습니다. 그리고 12석으로 제3당 자리를 꿰차자마자 대검찰청으로 달려가 첫 일성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자 마지막 경고라면서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하라고 외쳤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첫 행보로 찾은 곳은 서울 대검찰청 앞입니다. 범야권 압승의 총선 결과는 곧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서 조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연대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안을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공식 정책 협의나 또 앞으로 원내 전략 관련해서 창당 39일 만에 원내 3당을 차지하며 돌풍을 입증한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선명한 슬로건을 앞세운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전통 텃밭인 호남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크게 앞섰습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비명계 의원들이 합류하고 군소야당 등과 손을 잡아 20석을 확보하면 교섭단체 단독 구성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변수입니다. 2심의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조국 혁신당 역시 간판을 잃어 민주당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야당세가 강한 경기 화성을에서 민주당 후보와의 큰 격차를 보름 만에 뒤집고 역전승을 이뤄냈습니다. 2011년 정치 입문 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킹메이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원내에 입성할 경우 차기 지도자로 급부상할 수 있을 거라고 했었죠. 이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회의원 도전 4수 끝에 또 정계 입문 13년 만에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결국 국회의원이 되는 데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진정성 하나였구나라는. 이 대표가 당선된 경기 화성을은 이원욱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3선을 한 야당 강세 지역입니다.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와 보수표를 나눠 가지며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에 크게 밀리는 듯했지만 막판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명실상부한 대선 주자의 면모를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은 정말로 한국의 마크롱이 될 수 있는 멋진 젊은 대선 주자를 보유한 정당이 되었다. 최연소 여당 대표를 지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끝에 탈당한 이 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곧바로 윤 대통령의 날을 세웠습니다.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당 패배 속에 개혁보수 정당으로서 절반의 승리를 거둔 이 대표가 향후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번에는 이병주 기자와 총선 결과에 따른 앞으로의 민주당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굳건해지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로 그러한 분석에 힘이 더욱 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목표했던 과반 의석을 크게 웃도는 좋은 성적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총선 과정에서 당의 체질도 이재명 대표의 우호적으로 물갈이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지난 2월 기억해 보시면요. 민주당 공천 잡음으로 비명행사, 또 친명횡재 이런 말 많았는데요. 맞아요. 이제 와서 바꿔 말하면 이 대표의 우호적인 세력이 당의 최대 계파가 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도 탄탄하게 다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까지는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때까지 이 대표의 위상이 계속 이어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는 8월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당권에 도전해서 당대표직을 2년 더 수행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입니다. 무게감 있는 직책을 맡으면서 대선 가까이까지 존재감을 부각할 거라는 전망인데 이재명 대표 측 취재해 보면요. 향후 정치 진로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검토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당대표직을 또 맡지 않는다면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네, 한 친명 의원 실제로 취재해 보니까 이번 선거 결과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긴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음 대선 전인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당대표직을 또 맡아서 선거를 치르면서 이번 총선의 공적을 퇴색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여기 더해서 민주당 최대 계파의 수장이 된 만큼 특별한 직책을 맡지 않더라도 이제 일개 의원으로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야권의 대권 주자로 완전히 발돋움했습니다. 네, 실제 조국 대표가 자신의 브랜드를 인정받았다. 이런 말이 이제 민주당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대권 주자로서 야권의 이재명 대표뿐 아니라 조국 대표의 존재감도 내비쳤다 이런 설명인데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에서 조 대표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 또 실형이 선고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대선에 나설 수 없다는 사법 리스크는 변수로 꼽힙니다. 네. 이재명 대표 측 한 관계자는 대권 주자가 많아질수록 야권의 세를 불릴 수 있고 또 여당의 견제가 분산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서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근데 일단 두 정당 합당은 없다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 기조 아래 법안 처리 과정 등에서 협력하는 우군 관계라는 건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 혁신당이 정권 심판을 내걸고 선명하지만 급진적인 주장들을 낼 경우에는 공동 행동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 추적 이병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변호인단도 대거 국회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막말과 편법 대출로 각각 논란이 됐던 김준혁, 양문석 두 후보도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5명이 나란히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 대표 법률특보인 박균택, 이건태 후보에 이어 당 법률위원장 양부남 후보는 호남 텃밭 광주에서 무난히 당선됐습니다. 이 대표 측근의 변호를 맡은 김기표, 김동아 후보도 각각 경기 부천을, 서울 서대문 갑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인 만큼 적극 엄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어떤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혀 이 대표께서 그것을 관여했다는 증거는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대생 성상납 막말과 편법 대출 논란으로 총선 막판에 악재로 떠올랐던 김준혁, 양문석 후보 역시 당선에 성공했습니다. 김 후보는 신중한 행동과 언어로 의정 활동을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 양 후보도 당선 소감에서 정치인으로서 작은 편법과 실수를 경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죄해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이젠 골치 아픈 문제와도 마주해야 합니다.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다가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당선인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거든요.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묶일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홍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곧바로 상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후 창당과 출마, 비례대표 당선까지는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비례대표로 당선된 황운하 원내대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두 사람의 형이 그대로 최종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일각에선 이들이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박은정 당선인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혐의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당선인 등이 있어 사법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베테랑 정치인들의 복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정동영 당선인이 노익장을 과시하며 다시 국회로 입성한 건데 반면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와 무소속 최경환 후보는 고배를 마시게 되면서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헌정사상 역대 최고령 지역구 당선인이 된 민주당 박지원 당선인이 지지자들과 기쁨을 나눕니다. 1942년 6월생으로 만 81세인 박 당선인은 임기가 종료되는 2028년엔 85세가 됩니다. 전북 전주시병 지역구에 출마한 민주당 정동영 당선인도 82%가 넘는 득표율과 함께 화려한 복귀를 알렸습니다. 전주시병 지역구 현역이자 당내 경선을 치렀던 김성주 의원과의 경쟁이 정 당선인이 넘어야 했던 사실상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호남에서는 본선보다는 경선이 더 어렵죠. 그러니까 광주든 전남이든 전북이든 현역 의원과 싸우는 게 쉽지는 않은 경쟁이에요. 만 42세의 나이로 국회에 입성했던 정 당선인은 5선 고지에 오른 지금 어느덧 만으로 70세가 됐습니다. 반면 양당 정치를 끝내겠다며 출사표를 던진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광주 광산을에서 큰 표 차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당으로서 그리고 저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광주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낙선 입장을 표했지만 자신의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경북 경산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후보는 국민의힘 조지현 당선인에게 석패했습니다. 친박계 실세이자 4선 의원을 지낸 최 후보는 전국 유일 무소속 당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37살의 여성 정치신인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봄 야권 200석 안팎. 어제 저녁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나온 최대 수치였죠. 하지만 개표와는 그 결과가 사뭇 달랐습니다. 거대 야권이기는 하지만 192석으로 출구조사와는 달랐고 당선 예측도 틀린 게 많았으니까요. 출구조사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는데 무려 70억 원을 넘게 투자했다는데
왜 이렇게 달랐던 걸까요? 김세희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는 최대 200석 이상이라는 압도적인 야권의 승리를 예견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출구조사에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얻지 못한 국민의힘 상황실 분위기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에서 국민의힘은 모두 108석의 의석을 가져가면서 개헌 저지선을 지켰고 출구조사에서 예상했던 의석수와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열세라던 수도권 지역에서 반전이 나왔습니다. 서울 용산에서는 강태용 민주당 후보가 권영세 국민의힘 후보를, 서울 동작을에서는 류삼영 민주당 후보가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를 이길 거라고 발표됐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민주당 초강세 지역이었던 서울 도봉갑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후보가 안귀령 민주당 후보에게 뒤진다고 예상됐지만 김재섭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이제 관가되었던 개별 지역의 투표율이 중요한데요.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표율이 월등히 높았고요. 상대적으로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별지방구로 역대 최고였던 사전투표에서 참여자의 연령이나 성향도 변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사전투표에 참여한 연령대 중 50대에서 6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의 출구조사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금지됐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투표 표심이 출구조사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업비 총 72억 8천만 원이라는 출구조사 비용에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총선 톡톡 국회 출입하는 표선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박근혜 만세, 보수 쪽 인물이 얘기한 건가 봅니다. 특이하게도 아닙니다. 아, 사진 바로 보실까요? 김재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본 듯합니다. 가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90년대 여성 로커로 활동했던 가수 리아인데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7번으로 현직 여성 가수 최초로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당선인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만세를 같이 외친 게 뒤늦게 논란이 됐는데요. 오늘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치 철학이 없었었고 투표도 잘 안 하던 당시였는데 네. 선배 가수께서 일을 많이 줄게. 대중예술인이던 자기 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2017년 대선 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요. 그때부턴 정신을 차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셀럽에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또 있잖아요. 진종호 전 국가대표도 그렇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이 정치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도 있습니다. 네,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인데요. 사선 중진이자 노동계 데모, 또 한때는 대권 주자까지도 했었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3위를 한 것은 물론 녹색정의당도 영석으로 참패하자 이젠 시민의 자리로 되돌아가겠다며 결국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월세 보증금 빼서 선거에 도전했던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고되고 외로운 길을 함께 개척해온 사랑하는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네, 마지막 인사를 한 거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옥중에서도 17% 바로 이분입니다.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네, 맞습니다. 광주 서구갑에 출마했었던 송 후보 사상 초유의 옥중 출마로 현장 유세에 한번 나가지 못했는데요. 17.38%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근데 이 당선 여부보다 눈여겨봐야 될 건요. 득표율이 15%를 넘었다는 건데 네.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가요. 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를 넘으면 선거비용 기탁금 전액을 10% 이상은 절반, 10% 미만은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 광주 광산을에서 13.84%로 1.16%포인트 차이로 절반만 돌려받게 됐고요. 네. 무소속으로 부산 수영에 출마했던 장해찬 후보는 9.18%,
0.82%포인트 차이로 모두 달리게 됐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 옥중에서 시민과 악수 한 번 하지 못했는데도 송 후보는 전액을 돌려받은 거죠. 낙선자 중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돌아온 추다르고 누구겠습니까? 추미애 당선인이죠. 네, 경기 하남갑에 당선되면서 6선 중진이 된 추 당선인 벌써부터 첫 여성 국회의장석이 솔솔 나오는데요. 의장직 도전 한연 물음에 선거 의미가 대통령을 강하게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하신다면 주저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이요. 국회의장도 물론 당연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중립은 아닙니다. 중립을 요구받는 국회의장, 추 당선인이 맡게 된다면 정부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거란 전망 나옵니다. 여전히 화끈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선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선 결과에 촉각을 세우는 것이 또 있죠. 의료계입니다. 여당이 참패한 지금 정부가 여태까지처럼 의대 증원을 주장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건데 국회에 입성하는 의사 출신 후보들은 또 의대 증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입니다. 전남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정부는 의사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강경책으로 돌아서서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 사법 절차에 돌입하며 증원 추진에 박차를 가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의대 증원을 이끌어온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인사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정부가 당장 의대 증원 정책에서 후퇴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의료계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인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고 의대 교수 비대위는 관련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라는 게시글만 올렸고 전의교협은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증원 유예 등 속도 조절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의대 증원 책임자 경질은 불가피하다면서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는 의사 출신 8명 대부분은 의대 증원 방침에 찬성하면서도 규모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왔습니다. 총선 이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선거철마다 거리 곳곳에 내걸린 선거 현수막들. 선거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오늘 모두 걷어내고 있는데 그 양이 전국적으로 1,400톤에 달합니다. 극히 아주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은 그냥 태우거나 묻어야 하는데 당연히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겠죠. 요즘은 디지털, 모바일 시대인데 계속 이 현수막을 써야 할까요? 선거 다음 날 현수막 수거 현장에 강소영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밤샘 개표 끝에 당선자가 확정되고 길거리엔 선거 현수막을 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걷어내고 또 걷어냈지만 아직도 치워야 할 현수막은 끝이 없습니다. 트럭으로는 저희가 예측건데 5대, 6대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좀 하루 만에 처리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대형 현수막을 뜯어내려면 크레인까지 동원됩니다. 송파구에서 수거된 선거 현수막입니다. 오전만 돌았는데 벌써 1톤 트럭 2대 분량이 나왔습니다. 선거가 끝날 때마다 평균 1,400톤, 260만 장의 폐 현수막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만들어져 썩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불에 태우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뿜어냅니다. 일부는 디자인을 가미해 가방을 만들거나 재활용에 나서지만 그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국 1,000톤 넘는 현수막은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야 합니다. 이 현수막을 통해서 이 선거운동을 하게 된 거는 1950년대부터 적용이 된 이 방법이에요.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정보 등도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받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현수막에만 의존하던 기존 홍보 방식을 70년이 지난 이젠 친환경 디지털을 기반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대학가에서 20대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옷이 벗겨진 상태로 발견된 건데 CCTV에 그 장면이 그대로 녹화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피해 여성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에 혼자 걷는 여성을 한 남성이 뒤따라갑니다. 곧이어 남성은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 부위를 가격합니다. 남성은 도망치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자 태연하게 걷기도 하고 쓰러져 있는 여성을 쳐다보기까지 합니다. 남성의 정체는 20대 진모 씨. 진 씨는 30분 뒤 1km 떨어진 곳에서 또 목격됩니다. 이번엔 술에 취한 여성을 뒤따라갑니다. 진 씨는 이 여성도 무차별 폭행한 뒤 주차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두 번째 피해 여성이 발견된 곳입니다. 여성은 주차된 차 바로 밑에 8시간 동안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마네킹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옷도 다 벗긴 상태에서. 모두 대학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행히 두 여성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 씨와 피해 여성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통지는 조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피해자들이 아무래도 치료 중이니까 피해자 진술을 지금 정식으로 못 받았어요. 경찰은 진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술을 마시며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 펍. 여기를 불법으로 운영하던 업주와 손님들이 적발됐습니다. 게임에 사용하는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며 실제 돈이 오갔거든요. 경찰은 단속 경보가 혹시나 새어갈까 4군데를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경찰이 홀덤 펍 매장을 급습합니다. 대형 테이블에 선 카드 게임이 한창입니다. 손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테이블 바닥으로. 이 정도 경찰서에서 왔어요? 4년 전 문을 연 이 매장은 SNS를 통해 참가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게임에 사용한 칩은 돈을 받고 환전해줬는데 10에서 20% 정도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홀덤 펍은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즐기는 일반 음식점인데 현금을 받고 칩을 환전해주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매장 앞에는 이렇게 현금 베팅은 불법이라고 적혀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CCTV를 설치해 확인된 손님만 받는 방식으로 경찰 단속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3개월간의 잠복 수사로 현금이 사용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매장 4곳의 압수수색도 하룻밤 사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도박 범죄 같은 경우는 한 군데를 먼저 단속하면은 관내에 있는 업소들한테 소문이 나기 때문에 한 번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자금 추적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고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인천은 바다를 접하고 있지만 동해나 남해와 달리 해안선이 대부분 철책이나 공장으로 막혀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인천시가 수십억 원을 들여 지난해 가을 인천항 일부를 시민들에게 야심차게 개방했는데 가본 분 계십니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항이 개항한 1883년이란 숫자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인천시가 축구장 3배 넓이로 만든 인천항 8부도 잔디광장입니다. 해안선 대부분이 철책 공장으로 막힌 인천의 시민들에게 바다를 돌려주겠다며 지난해 10월 30억 원을 들여 화물 야적장을 없애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광장을 찾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벚꽃놀이가 절정이었던 주말에 다시 가봤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광장 바로 앞을 지나는 시민조차 이곳에 광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봤어요. 원래부터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잔디밭 광장 만들었다는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개방이란 말이 무색하게 광장은 높이 2.7m의 철책으로 둘러싸였습니다. 개방이 안 된 다른 부두는 보안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철책 탓에 바다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저 너무 촘촘하니까 안 보이니까 차라리 뭐 유리 같은 거나 뭐 이런 걸로 돼 있으면 더. 광장에서 행사가 8번 있었는데 공무원들만 모인 행사가 5번,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은 개방 행사 외엔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광장은 내년 말이면 다 없어집니다. 이곳을 포함해 인천항 내항 재개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만든 30억 원짜리 잔디광장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 2년 만에 사라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오늘은 세계 파킨슨병의 날입니다. 3대 노인성 뇌질환으로 꼽히는 만큼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초기 증상이 어떤지 또 예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둬야 대비가 수월하겠죠. 특히 이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최대 6배나 높다니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은 중장년층의 고민거리입니다. 이 중 파킨슨병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꼽힙니다. 국내 파킨슨병 환자는 누적 12만 명을 넘었는데 5년간 약 15% 증가했습니다. 60대 이상이 대부분인 가운데 남성보다는 여성 환자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병인지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항상 그거는 있어요. 그 생각은. 혹시나 오지 않을까. 파킨슨병 그냥 말만 들어봤지 내용은 지금 처음 들어요.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소실되는 것으로 운동 능력과 감정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초기 증상으로 손떨림과 몸의 경직, 구부정한 자세와 불안정한 걸음걸이, 느린 동작 등이 꼽힙니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6배나 높습니다. 발병 초기에 적절한 약물 치료가 중요하고 3년 이상 앓았을 경우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수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파킨슨병도 병의 증상을 조절하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초기부터 어떤 질환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시행하는 것이. 전문가들은 또 유산소 운동과 함께 스트레칭과 요가 등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도 증상 악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요즘 온 가족이 밖에서 식사 한번 하려면 부담스러울 정도로 외식비가 많이 올랐죠. 당연히 집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늘었고 덕분에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코너가 반사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겹살 100g에 1,750원, 바나나 1,990원, 시금치는 한 단에 1,980원, 계란 39에 4,980원. 대형마트들이 반찬거리를 사려는 고객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대량 구매를 내세워 품질은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값도 싸고요. 그리고 맛도 괜찮아요. 식당에서 한 끼 식사하려면 10,000원을 훌쩍 넘기는 등 외식 물가가 고삐 풀린 듯 뛰자 소비자들이 외식을 포기하고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3.4%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평균인 3.1%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대형마트의 올해 1분기 신선식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세에 주춤했던 대형마트들이 신선식품 품목을 확대하고 매달 새로운 초저가 상품을 내세우며 반격에 나선 것도 한몫했습니다. 다양한 신선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를 수 있도록 식품 전문 매장도 연이어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온라인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강점이 제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 식품에 대한 것을 핵심적인 카테고리로 집객을 유도하고 다른 제품까지 교차 판매를 유도하는. 특히 과일과 채소, 수산식품 등 소매 가격을 낮추려는 정부 지원책도 소비자를 대형마트로 이끄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명물 하면 에펠탑이죠. 밧줄만 이용해 18분 만에 에펠탑 2층까지 올라가 세계 신기록을 세운 여성이 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화재 현장을 송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발끈을 단단히 묶는 이 여성. 장애물 경기 선수인 아누크 가르니에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밧줄을 손으로 잡고 천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수십 명 관중의 응원 속에 애초 예상했던 20분보다 빠른 18분 만에 에펠탑 2층에 도달했습니다. C'est un truc de fou en fait. J'arrive pas à croire que je viens de faire ça en fait. C'est tellement dingue. J'ai tellement visualisé ce moment, j'ai tellement travaillé dur pour y arriver pendant un an que j'arrive même pas à croire que ça s'est vraiment produit quoi. 가르니에가 현지 시각 10일 프랑스 파리의 명소 에펠탑을 밧줄로 100m 올라가는 로프 클라이밍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높이는 종전 남자 신기록인 90m와 여자 신기록인 26m를 모두 능가합니다. 가르니에는 암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암 예방과 환자 지원 활동 단체를 위한 기금을 모으려고 이번 도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9일에는 파리 올림픽 성화를 봉송하고 올해 여름 파리 올림픽 자원봉사 프로그램 홍보 대사로도 활동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걸 사실상 지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미일 동맹을 이뤄냈다며 그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Australia will create a network system of air, missile and defense architecture. 이와 함께 미사일 공동 개발과 생산, 그리고 미국, 일본, 영국 간 정기합동 군사훈련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군사동맹인 오커스에 합류하는 문제는 현재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 우크라이나가 동북아의 미래가 될 수 있다며 대중국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そのような観点からも中国をめぐる諸課題への対応にあたり引き続き日米で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을 비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일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표명하면서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미일 정상회담 다음 날에는 필리핀까지 참여하는 3국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열려 에너지 안보와 해상 협력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87조 원 적자. 우리나라 정부의 작년 살림살이 결과입니다. 역대급 세수 부족에 지출을 줄여도 소용이 없었던 건데 처음으로 국가 채무가 GDP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국세와 기금을 포함한 지난해 중앙정부의 총 수입은 573조 9천억 원입니다. 1년 전보다 44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법인세 23조, 소득세 13조 원 등 반도체와 자산시장 위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가 난 탓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줄이는 등 70조 원 넘게 총 지출을 깎았지만 그럼에도 87조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는 30조 원 줄어들었음에도 GDP의 4%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재정 적자를 GDP 3% 이내로 관리하겠다며 법 제화까지 추진하면서 공언한 재정 준칙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모두 합친 국가 채무는 1,126조 7천억 원으로 높아지면서 GDP 대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채무를 계획 내에서 하지만 세수 부족을 우려한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가 낮은 성장률로 이어지고 있다며 감세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LG전자의 LG 인공지능 업 가전 세탁기가 지난해 IR52 장영실상 최우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매일경제가 주관한 IR52 장영실상에는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 대형 트럭과 HK이노엔 차세대 위산분비 차단제 K캡병이 각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1991년 제정돼 올해 33주년을 맞은 IR52 장영실상은 우리나라 기업이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선정해 개발에 앞장선 연구원에게 주는 국내 최고 권위의 기술상입니다. 오늘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기온은 본격적으로 오름세에 접어들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가 예상되고요. 이번 주말 동안은 서울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이맘때 기온을 10도가량 크게 웃돌아 초여름같이 덥겠습니다. 내일 호남을 중심으로는 출근길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일부 중부 내륙으로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꺼진 불씨도 다시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춘천이 8도로 출발하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전주와 창원은 11도, 부산이 12도 등으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